저희 코끼리 사진관은 코끼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이렇게 이별해야 될 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애도를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해요. 영웅들을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한번 담아서 코끼리 사진관이라고 해요. 많이 추워졌네. 자자자자자자자자. 추워. 아, 영구 작가님.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드릴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네. 오늘 손님 오실 때가 됐는데 사장님의 부엌에 계세요. 꽃을 좀 정리하느냐고? 꽃 예쁘다. 이거 엄청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그쵸? 발자국 사진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발자국 사진. 맞아요. 오늘 왜 이거 오늘 오실 분이 레전드 중에 레전드. 개척자, 뭔가 그 대부 이런 분들. 첫 발을 내디신 분 그런 분이 와주시는 거네요. 진짜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있지 않을까.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네, 영광. 말씀만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윤해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 시민이자 양천 구민입니다. 전설이시죠, 전설. 네. 예. 윤해출 경무관님이 진짜 대한민국 어떤 경찰의 역사, 수사의 역사에 진짜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이 과학 수사의 아버지라고. 왜 또 부끄러워하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아이 아버지 역할도 못했는데 무슨 과학수사의 아버지. 아이 아버지 대신 과찬이십니다. 과학 수사의 개척자, 이거 어떻습니까? 예, 그 정도는. 그거는 맞다고 하시는. 문을 열은. 윤해출 경무관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경찰대 3기 졸업 후에 경찰로 임관하셔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감식계장, 그리고 경찰청 수사연구관실 실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특히 98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감식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자료와 감식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한국 경찰 사상 최초로 프로파일러를 탄생시켰고요. 2000년 1월 과학수사계를 만들어서 지금의 KCSI 과학수사대를 잇게 한 분입니다. 와.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약간 과학 수사를 하려고 경찰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 경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제 꿈은 원래 문학소년이었어요. 감성 소년이셨네요. 감성이 충만한. 그렇죠. 예. 문학을 좋아하던 감성소년이 경찰이 된다는 게 오, 상상이 근데 안 되죠.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 게 예. 그렇게 문학을 사랑하던 감성 소년이 어떻게 부친께서 택시 드라이버셨어요. 사남매고 도시 빈민이었죠. 네.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제가 공부를 좀 잘한 모양이에요.
공짜로 보낼 수 있는 대학을 보내고 밑에 나머지 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금을 가지고 밑에 동생, 여동생이라도 한 명 더 대학을 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강제 입학을 한 거죠, 경찰대학을.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4년 동안 학비가 안 되니까. 그쵸. 그럼 과학수사의 길을 택하시게 된 계기는 경찰이 되신 다음에 별도로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우연한 기회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사건 현장을 한 3개월, 6개월 쫓아다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사들이 일주일 만에 잡을 범죄를 한 달 만에 잡고 한 달 만에 잡을 범죄를 6개월 만에 잡고 그다음에 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은지를 현장의 범인을 압축할 만한 단서를 찾는 데 소홀하니까 예. 용의자를 100명 중에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 제일 좀 대표적인 뭐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 90년대 후반이면 뭐 화성연쇄.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제가 과학수사 파트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준 사건이죠. 형사만 있구나. 형사만 있고 현장이 보존되지도 않고 현장도 훼손되어지고 1986년 9월 15일 딸의 집에 다녀오던 71살 이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1986년 한 해에만 4명이 성폭행당한 뒤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베테랑 프로파일러 6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사실 영화를 통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었던 아주 기억 남는 미제 사건이었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저 사건을 보시면서 과학수사 기법을 좀 도입해서 미제 사건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는 과학수사 예언이 나오죠. 네. 1986년도 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지금 현재의 과학수사 요원과 과학수사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저만큼 많은 피해자 안 생겼을 거예요. 그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그렇죠. 근데 우리 경찰을 수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수치가 되는 저 미제 사건을 아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도 미국의 자본주의 발달, 물질 만능주의 그런 사회 현상으로 30년 정도 우리가 그런 범죄 현상을 따라가더라고요. 미국에서 1970년도에 연쇄살인범들이 우죽순처럼 나오면서 사회를 불안화시켰는데 딱 2000년 되면은 대한민국도 화성 연쇄살인범도 안 잡혔겠다.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죠. 우리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한 데뷔를 해보자 해서 미국 FBI 시스템에 있는 과학수사 파트를 한번 만들어서 강력 형사들을 어떻게 하면 범인을 빨리 잡게 효율적으로 잡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과학 수사 기법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팀을 이렇게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래서 인력? 이제 팀장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있던 박상선 반장이라고 일선서에서 형사반장 잘하고 계신 분을 예. 감언이슬로 꼬셔가지고 감식반장을 들어갔죠. 이 윤회출 계장이 그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후보군을 뽑을 때 일단 나이가 젊은 것, 30대, 그다음에 이 공대 출신의 또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 먼저 이렇게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전화가 왔던 거고 했는데 제가 또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또 시경 강력반장으로서의 또 그런 또 낚싯밥을 던져서 덥석 제가 물었죠. 물었는데 잘 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싫다 그랬죠. 당연히 싫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일을 나한테 시킨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저보고 뭐 승진은 못 시켜주겠지만 뭐 네 인생을 뭐 책임지겠다 그래서 야, 사기는 원래 저렇게 치는 거구나. 어?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내 인생을 책임지나, 저 인간이. 근데 지금에 돌아보면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일용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이건 사기인 것 같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사기라는 것은 자기를 듣도 보도 못한 한직에 진짜. 또 듣도 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파트에 항무지 같은 개척지에 그런 업무를 하라는 게 자기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감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서 이제 외근 형사 그리고 형사반장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경찰 계급 승진은 못 시켜주는데 너 이 일을 하게 되면은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경찰이 될 것이다.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예언. 그러니까요. 운이 좋은 거죠. 네, 미래를 맞은 딱 거죠. 너무 정확하게. 예. 실제로 윤회출 경무관님이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감식계장으로 가셔서 과학수사계로 이제 직제가 바뀌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수사대는 전국 101개 팀으로 확대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과학수사 요원이 평균 20명 정도고요. 지금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를 자문받을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한국의 과학수사와 사이버 수사를 배우고 싶어 해서 신청하는 국가가 지금은 거의 세계 70개국 정도에서 70개국. 대한민국의 과학수사와 사이버 수사는 세계 탑 수준입니다. 와. 손흥민 수준이에요.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과학수사와 사이버 수사 기법을 배우러 오고 우리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걔네들에게 그 기법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치안 한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엄청나게 1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신 건데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룬 거 보시면. 네. 경찰 36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한 번도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았던 게 아마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뻔한 권일영이가 지금 핫 방송인이 돼서 저렇게 잘 사는 걸 제일 보면은 핫하시죠, 정말. 유튜버가 되셨어요. 네. 안도감도 느껴요. 지금 소속사도 있으실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뭔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살해 동기가 좀 불분명한 범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또 하셨는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남규, 우영철, 막 강호수 그 이후에 쭉 예. 연쇄살인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살인범이 아무래도 있다면 권일영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생할 걸 예측하고 대비했던 전형적인 대상 인물은 정남규입니다. 지난달 서울 봉천동에서 일어난 세자매 피습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다가 금품이 없거나 사람이 깨면 마구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쳤어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친 것 같습니다. 이게 2년간 서울 서남부 일대에 벌어졌죠. 그래서 서울 시내 밤늦게 여성들이 정말 두려워했고 치안 불안 이래가서 사회면에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시절인데 형사들이 왜 범인을 못 잡았냐면 범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놓고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을 파괴해야 돼요. 자기의 머리카락이나 자기의 침이나 DNA 살인 행위 중에 그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면은 그게 유력한 증거물이 되니까 정남규는 현장 파괴까지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흔적을 송두리째. 예,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그럼 굉장히 지능범인데 그리고 범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10km 이상 달리기를 한다든지 홍고나 서적에 가서 법의학 관련 서적 어떤 증거물이나 유류물을 남기면 내가 잡히게 될지 그런 것들을 서점에서 끊임없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언론 보도 스크랩을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방향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우리가 예견했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진화되어 있는 범죄. 그 본인 스스로를 정말 최악의 살인범이 되기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공부를 하고 잡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게 됐나요?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근거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제목은 강도상해범 근거보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딱 한 줄이었어요. 범행 도구가 파이프렌치였어요. 파이프렌치 되게 크고 이렇게 생긴 그쵸? 그런데 정남규가 세 자매들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거든요.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파이프렌치에 착안을 해가지고 권일용이한테 급하게 전화를 한 거죠. 가서 범인을 만나봐라. 영등포소 가가지고. 혹시 그때가 이제 그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계속 다른 패턴의 범죄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살인범을 사실 2명을 쫓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현장에 계속 투입되고 그 범행이 일어났던 지역에 계속 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고 정남규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들을 제가 수십 번을 걸어 다니면서 손으로 약도를 다 그렸었어요. 이렇게 이제 수집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곧 갈게요. 아니야 이거 파이프렌치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뛰어내려와가지고 차를 몰고 미친 듯이 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가서 딱 보자마자 진짜 온몸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야, 2년간 쫓았던 놈이 여기 서 있구나. 오, 소름 끼쳤어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피 묻은 운동화부터 수십 명의 여성 피의자를 찔렀던 칼들, 그 책상 서랍 밑에 칼집을 만들어 놓고 서랍 밑에 정남규가 인쇄살인범이라는 것들을 지목하는 증거물들이 그 자택에서 쏟아져 나왔죠.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게 자기를 상대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했어요. 이게 살인의 욕구를 계속 이게 어떻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분노, 갈등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되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연쇄살인은 더 이상은 조금 일어나지 않는 이제는 거의 과학수사 요원들이 사건 현장에서 미세 증거 하나까지 침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수구를 다 하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뭐 자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증거가 딱 나오니까. 또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과학수사계 아버지라고 주로 불리시는데 댁에서는 어떤 아버지실까도 또 좀 궁금해요. 가출한 아버지, 외출한 아버지. 외출한 아버지? 윤가출이신가요? 윤 외출 윤가출 경무관님 있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빠는 가출했어. 우리 아빠는 늘 외출 중이야.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하던 그 시기가 90년대, 2000년대가 살인, 강도, 유괴, 납치, 강간, 성폭력, 사범 제일 심할 때. 예,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던 시기예요. 잠깐 들어왔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정해져 가지고 발생하는 거 아니죠. 새벽 1시, 2시, 아침 6시 저녁 먹다가도 그러니까 늘 사무실을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뭐 입학식, 졸업식, 중요한 행사, 가족 모임 이런 데는 거의 참여를 못 하셨던 거네요. 하나님이 저한테 과학수사의 아버지라는 이런 명예는 주셨지만 가족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그럴걸요. 우리 세대에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군인이든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사실상 뭐 가족이 우선순위 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아까 가족 사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사진. 한 30년 이상? 예, 95년도로 기억됩니다. 저게 마지막 가족 사진인가요, 혹시? 공식적으로 찍은 거는 95년도. 예. 너무 확 지나가가지고. 과학수사 하기 전이죠. 과학수사 하기 전에 찍으시고 못 찍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퇴임식 사진은 왜 없으세요? 퇴임식을 안 했습니다. 왜요? 퇴임식 할 시기에 제 동료나 조직이 너무나 아팠거든. 퇴임식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조용히 짐 싸서 서울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퇴임식 사진도 없으시다고 하는데 제복을 또 오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러면, 퇴임식 사진 대신해서 제복 입으신 사진을 좀 찍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퇴임식 때 정복 입고 사진 못 찍었어요.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서. 그럼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저때 느낌도 좀 나게 해서 코끼리 사진관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제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제복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제 개인한테는 저 경찰 제복이 좀 한스러워요. 왜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경찰을 보든지 지나가는 112 순찰도 오는 우리 제복 입은 동료들을 보면은 정말 미안해요. 왜?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36년 청춘을 다 바치고 제 온 시절을 다 바쳐서 진짜 열심히 제복 입고 일을 했는데 경찰대학을 갓 졸업하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와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이 나아진 게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자신감 있게 근무하는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이제 경찰 생활이 끝나버리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복이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한인 것 같아요. 위치로 들어가셔서 정복을 차려입으시니까 엄청 멋있으신데요? 와. 그냥 정복 진짜 TMC 가지고 처음 입으시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저희가 못 해봤던 거 잘 찍어주세요.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정말 턱 살짝만 내려볼까요? 그렇죠? 좋아요. 자, 턱 살짝 더 내리신 다음에 그렇죠? 지금 미소 되게 좋아요. 꽃 한번 들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파란색 장미로. 네. 여기 아이고, 어서 오세요. 경무관님 여기 아시는 분들이시죠? 아니 전혀 얘기 없는데 그만 깜짝이네요. 큰 선물인데요. 아빠 정복 입었을 때 한번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애들이 작년에 계속 찍자고 했었어요. 근데 아빠는 뭐 여전히 바쁘시고. 예. 경찰 제복을 이제 벗는 시기잖아요. 가족들하고 기념사진 하나는 남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쉬웠던 부분을 국회 사진관에서 해결해 주네요. 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강력계장이랑 과수계장 할 때 사건 현장을 다녀와서 그 벗어낸 옷을 빨고 다려보면 냄새가 그래도 배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꼭 이렇게 이 사람이 해야 되나? 다음 테스트 가볼게요. 지금 너무 좋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 보고 지금처럼 부드러워. 다들 표정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그쵸? 좀 더 밝게.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애들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좀 제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붙어있는 액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쵸. 사장님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실 이런 사진들을 흔하게 볼 수는 없는 사진들이었잖아요. 근데 코끼리 사진관 하면서 사실 이런 사진들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숙연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들 이제 불속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또 마음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이분들 얼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코끼리 사진관에서는 얼굴을 제대로 좀 클로즈업도 해드리고 깨끗하게 제복 다림질한 옷으로 찍으실 수 있는 사진들 저희가 좀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실 때가 되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제가 이렇게 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꽃말의 이름이 막 용감함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꽃이라서 소방관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감함과 에너지. 진짜 딱이네요. 딱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 119 색깔하고 오, 맞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의 남자 서대문 소방서 홍은 119 안전센터 진압대장 이성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 제가 제대로 들은 거예요? First in, last out. 맨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멋있다 진짜. 원래는 구조대장으로 되게 오래 계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프로필을 살짝 또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제가 또 영웅 덕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시간이 또 좋아요. 예, 이성촌 소방관님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7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역을 해서 96년 구조특채로 소방관이 되셨고 서부소방서와 서대문소방서, 은평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구조대원과 구조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찐사나이. 정말 항상 최전방에 계시죠. 이게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정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수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인들한테 나누고 베푸고 이런 거 엄청 잘하시거든요. 울보라고 하겠습니다. 울보. 출동을 나갔을 때 약간 좀 감정적으로 저희가 약간 또 동요가 일어날 때 대면 좀 잘 우세요. 그래서 저는 울보라고 하겠습니다. 서대문 소방서는 어떤 출동이 좀 제일 많은 편인가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른가요?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건물 같은 거 없어도 대형 화재 같은 거 발생하지 않지만 작은 화재 같은 거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안전제 출동, 뭐 엘리베이터 출동이라든지 문 열어준다든지 뭐 또 국한산하고 가까이 끼어 있다 보니까 막 멧돼지가 내려오기도 하고. 멧돼지가 내려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네.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 안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멧돼지. 단순히 뭐 화재만 진압하고 위험 속에 있는 시민을 구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시민들의 어떤 가벼운 부분, 소소한 것까지 다 저희가 이렇게 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소소했던 게 뭔가요? 저희가 여름에는 주택가다 보니까 산을 끼고 있는 주택가다 보니까 말벌 출동을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막 10건 이상씩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면 막 벌집이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막 심지어는 한 마리 그런 좀 그렇죠. 근데 가보면 집안에 조그만 또 아기가 있고 또 그렇죠. 가정 주부 혼자 있고 벌 쏘이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있을 때는 그래서 조금 신고했는데 또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신고하는 분의 마음도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일
제일 어려운 출동은? 제일 어려운 출동은 뭐냐면 그래도 화재 현장 내에서의 인명 구조가 제일 힘들고 어렵죠. 아무래도. 구조대 상대가 있다. 그냥 출동하면서 막 무전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신고는 계속 들어온다. 불이 막 뭐 더 거대지고 있다. 우리가 빨리 도착해서 구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저희가 막 벌써 몸에서 막 반응이 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서 다치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 현장 활동하면서 항상 다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화상 자국이 지금 있잖아요. 얘가 98년도쯤에 주택 화재 지나가러 갔다가 안에 그때도 사람이 있다, 막 구조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이 거꾸로 역화돼서 그 안에서 휩싸여가지고 내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때 방수복이 막 다 타고 장갑도 다 타고 근데 전신 30% 3도 화상을 입고 저희도 너무 보기만 해도 놀랐는데 아내분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화상 입은 자국이 보이지도 않고 다 미라처럼 감겨 머리부터 있으니까. 발끝까지 다 동여매 놓은 거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 듣고는 이제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게 떠오르는. 부모님도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께서? 가서 나랑 농사 짓고 살자고 내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처가 좀 나으시고 퇴원하신 다음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시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똑같이 예전처럼 아무 이상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화재 출동을 나가게 된 거예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막 그런 내용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 아무렇지 않게 가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몸에서 이제 반응이 오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았는데 벌써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게 막 이게 생각이 나오고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름 거기까지 입구까지 뛰어들어가는데 막 연기 나오는데 제가 더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뛰쳐나와 그냥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불과 싸워가지고 제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후퇴를 하고 도망친 거죠. 처음으로 불한테 제가 지게 된 거죠. 또 위기를 엄청나게 큰 위기를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개 동이 전체 다 한 개 통. 공사장 아파트 한 개 동이요? 네,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올라가 있더니 여기는 공사 현장이라 난간도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고 잘못 헛디디면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니네끼리 다니지 말고 내 뒤에만 쫄쫄 따라다녀. 올라간 데가 16층인데 그래 이제 화재 이제 진압을 하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가 엘리베이터 카 들어설 공간. 뚫어놓은 자리였구나. 네, 그 공간에 16층에서 추락해서 떨어졌는데 거기 밑에 15층에 그 펜스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듣고 서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거기에 운 좋게 걸린 겁니다. 다행이다. 네, 그때 떨어진 충격으로 헬멧하고 무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무전기는 보안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가서 무전기 좀 찾아와. 저는 그 와중에도 이제 살았으니까 그 직원들 가서 그걸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찾아온 줄 알아요? 1층? 지하 3층.
그냥 아예 거기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어머. 큰일 날 뻔하셨네.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갈비뼈 6개가 부러졌어요. 6개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쪽보다 이쪽에가 더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갈뼈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가 더 튀어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나게 됩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 진짜 그 부상이 너무 많으셨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 하게 되는 어떤 동기?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런 뭐 위험, 두려움 그런 것도 한 번씩 문득문득 생길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다잡아주고 다시 이 정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3월 4일이라는 날짜를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잊힐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홍제동 화재 사고라고 네. 건물이 붕괴되면서 우리 서부 소방서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순직했던 그런 사고가 그게 벌써 있었어요. 20년이 넘었나요? 20년이 훨씬 넘었죠. 네. 그래서 이때 상황을 한 소방관이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시죠. 실제 화면이. 저는 그때 비번이었었고 저 현장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현장에 최초에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다른 소방서에서 막 지원 건물 엄청 나와서 그 건물이 붕괴된 안에 우리 동료들이 막 몇 명 되어 있다. 푹푹 차량 때문에 포크레인이 그 200m라는 길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도로 폭도 넓지 않은데 지금 차량도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다세대 주택단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도로가 좁기도 하고 뭐 손, 삽, 곡괭이, 뭐 차감기 겨우 그 정도로 그걸 막 건물 잔해 더미를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조그만 통로를 이제 확보를 해서 구멍을 이만큼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만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간인데 그 안에 직원들이 많이 배물도 있더라고요. 구조대에서 근무하던 3명도 있었고 진압대원 3명도 있었고 그래서 더듬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면죄도 벗겨져 있더라고요. 벗겨져 있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해서 이제 막 끌어올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병원에 다 보내놓고 밖에 내보낼 때마다 아, 살 수 있겠다, 살아 있다라고 자신도 했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여기 병원 저기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데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마음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보니까 전원을 구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6분의 이제 대원은 결국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됐고, 이날 이제 순직하신 소방관 분들은 이제 서울 서부 소방서 소속 박동규, 김기석, 박상옥, 김철홍, 장석찬, 박준우 대원이시고, 이후에 이제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너무 이게 순식간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그 심정을 저희가 헤아리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긴 한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와중에도 비번자는 저기 연결시장 가 있고 근무자들은 하셔야 그 와중에 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그게 떠오르는데 그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을 나갔던 그때 홍제동 화재 사건 때 많은 분들이 그 뒷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분노하셨던 게, 집주인 아들이 안에 있어서 2차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화재 원인이 집주인 아들의 방화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거기 없었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제 집을 빠져나와서 친척 집에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범인은 건물 방화 및 상해 혐의로 이제 구속됐고, 심신미약은 또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뒷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불을 질렀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방의 어떤 역사가 이 홍제동 화재 사건 전과 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저 송계동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또 장비 같은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방수복에서 방화복으로 바뀌게 되고 투피소 방화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더 피부로 확 와닿는 거는 어떤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그때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고 가면은 막 모세의 기적처럼 소방차가 이렇게 막 좌우로 이렇게 길을 터준다든지. 진짜 잘 터졌어.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현장 활동하는 데서도 또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장님이 쌀을 어디서 한 200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출동 차량에 실어놓고 항상 저희 출동 나갔다 기소할 때 들어오는 길에 이제 길가에 이제 좀 노인분들 계시면은 저희한테 내리라 그래가지고 가서 노인분들 10kg씩 드리고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살 관련 출동도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내릴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봐도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 구조 대상자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래도 뭐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출동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근무 환경이 진짜 위험하긴 한데 사람들은 너무 좋네요. 진짜.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100% 다 올인하고 그런 게 우리 직원들 내에서 가족 같은 한 마음이 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팀워크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급도 있고 뭐 하지만 누구 형 누구야 이런 식으로 적어도 우리 팀만큼은 제가 그런 걸 많이 원하고 바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끈끈해 보이시고 네, 사실 그러니까요. 서로 의지하고 네. 하는 관계인 게 제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는 적어도 나는 우리 네. 팀 믿을 사람이 우리 팀밖에 없거든요. 저 친구들을 믿고 또 들어가야 되고 저 친구도 나를 믿고 들어가야 되고. 제가 좀 의외의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 이 주황색 제복만 입으시면 뭐 어디든지 가는 슈퍼 히어로시잖아요. 근데 못 가신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어딜 것 같으세요? 불길도 뛰어드시는데 못 가시는 곳이 있을까요? 대중목욕탕. 대중목욕탕? 예. 대중목욕탕? 예. 이유가 뭔가요? 몸에 그 흉터 자국 때문에 뭐 한두 환자가 그 대중목욕탕을 못 갔습니다. 자꾸 쳐다보는 게 막 느껴지고 설령 안 쳐다봐도 자꾸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목욕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목욕탕을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시 가신다고 네. 신경의 변화가 오신 거. 신경의 변화보다 이 몸의 변화가 좀 와가지고 몸의 변화.
제가 봤던 그 어떤 타투보다도 제일 멋있는 타투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 아픈 마음에 타투를 치유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잘하셨네요, 진짜. 저는. 소방관님 아까부터 계속 그 오렌지 색깔, 주황 색깔 제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방관님한테 제복이 주는 어떤 의미는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이면 경찰, 군이면 군 나름대로의 제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제복에 달려 있는 이 태극기, 태극기가 달려 있으면 이거는 국가 대표잖아요. 그럼요. 네, 이 태극기를 달아주셨잖아요. 나라에서 또 시민들이 여기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수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의) 화상을 입었지만 나머지 (70%의) 화상을 또 뭐서라도 수의로 입고 가도 함께하고 싶은 옷. 너무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눈 자체가 다르시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공기가 다 떨어져서 벗은 거잖아요. 이렇게 방화복에 공기 되고 저 주고 싶은 그런 뜻을 담아서 남기고 싶습니다. 와 풀착장 그러니까요. 멋있으시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가실 때 복장 그대로 찍고 저희가 한 2번 정도 바꿔서 한번 찍어볼게요. 모습 먼저. 멋있다 지금. 좋아요. 멋있어. 봐봐요. 그렇죠? 내려다 보시면서 카메라. 그렇죠. 멋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진짜 화보다. 진짜 영화 속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기대된다. 어떤 분이 오실지. 근데 인상이 굉장히 되게 서운한 인상의 대한경찰 대테러 작전, 임용 구조 그걸 전부 다 한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어? 어저께 운전해도 조심해. 저는 대한민국 해양경찰 이보람 권수산 경입니다. 같이 중국어선 단속하다가 정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큰 그림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채널 A